청와대 본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늦어 답답할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울 만큼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 마음이 조급하지만 있는 시간이 남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이 대통령은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은 입법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안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서 또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 테이블에는 국민 체감 정책이 우선순위 중심으로 올랐는데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와 계좌 지급 정지 적용 확대,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은 결국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획기적이고 멋있는 것보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 많이 빨리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요자의 시각인 만큼 국민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지만 만나지 못한다면 인터넷 댓글이라도 읽어봐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조언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양극화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생산 능력 양극화가 불러올 사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본 사회를 준비해야 하며 이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동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판교 신도시의 2배에 달하는 약 6만 호의 주택을 마련합니다. 입지 유형별로 보면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 3,500여 호,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6,300호, 노후 청사 복합개발로 9,9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3만 2천 호, 경기 2만 8천 호, 인천에 100여 호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입지 대부분은 역세권에 이미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들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 용산구 일원에서만 약 13,500호를 공급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501 정보대의 유후 부지를 활용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캠프킴 부지는 녹지 확보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존 1,400호 규모에서 최대 2,500호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2029년 착공 목표로 또 군 골프장 부지인 태릉CC의 경우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거쳐 6,8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의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도 이전해 1,500호를, 은평구 불광동에서도 연구기관 4곳을 이전해 1,300호를 조성합니다. 과천에서는 이전할 예정인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과천 AI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고 9,800호를 마련합니다. 성남에서는 판교와 시청이 인접한 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합니다. 역세권 소규모 부지 내 주택 공급과 함께 장기간 지연된 사업의 속도를 더 높입니다. 초역세권인 광명경찰서 부지와 하남 신장 테니스장 부지에 주상복합 주택을 마련하고 서울 독산 공군부대와 옛 국방대학교 부지 등 장기간 지연된 사업은 계획 변경 등으로 절차를 단축할 방침입니다. 10,000호를 공급하는 도심 내 노후청사 활용 대상에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와 성수동의 경찰 기마대 부지 등 3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급 방안은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 기관이 합심하여 마련한 만큼 실행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추가로 신규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공급 여건이 갖춰지는 곳들을 수시로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각 28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회성일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과 물가에 대한 위험이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해 관계기관이 24시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해외와의 규제 비대칭이 지적된 국내 ETF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성장펀드와 국내 시장 복귀계좌 관련 세법 개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 공제 한도 확대와 부실기업 퇴출을 통해 코스닥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등 코스닥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트닉 장관하고는 어떤 이슈도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라며 어떤 이슈에 대해서든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산업부는 김 장관이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을 잇따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에 대해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팩트시트에 충실한 이행을 협의해 나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작스레 SNS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한국 관세를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걸로 해석됩니다. 조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측과 잘 소통하면서 이 문제가 한미 간에 불필요한 사태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팩트시트의 또 다른 합의 사항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020년대 후반에는 건조를 시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가급적 우리로서는 이런 기회에 빨리 협상을 마치고 건조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한미 간의 이견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에 대해선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에 대해선 진취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611만 8천 명입니다. 이 중 시도 내 이동은 64.3%, 시도 간 이동은 35.7%를 차지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국내 이동자 수가 1974년 이후 51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영향을 준 겁니다. 이동률이 높은 20대 중심의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동률이 낮은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동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과거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았던 것과 달리 최근 1인 이동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주택준공 실적과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영향도 겹쳤습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이동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12%였습니다. 연령별 이동률은 20대, 30대, 10세 미만 순으로 높았습니다. 성별 이동률은 남자가 12.4%로 여자보다 0.8%포인트 높았습니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순유입 시도는 경기, 인천, 충북 등 6곳이었습니다.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순유출 시도는 서울, 광주, 부산 등 11곳이었습니다. 시군 구별로는 전남 신안군, 충북 괴산군, 경북 영양군에서 순유입률이 높았고 경기 과천시, 경북 울릉군, 전남 목포시의 경우 순유출률이 높았습니다. 한편 이동자의 주된 전입 사유는 주택 33.7%, 가족 25.9%, 직업 21.4% 순이었습니다. 주택 사유로 인한 이동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 5천 명 줄어들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5년 만에 개정된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만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기존엔 구조자가 1명일 때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이용해 가슴을 압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조자 수와 상관없이 양손으로 아기 가슴을 감싸쥐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통일됩니다.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 압박법이 압박 깊이와 힘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구조자의 손가락 통증이나 피로도가 낮아서 심폐소생술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어서입니다. 영아의 기도가 이물질로 막혔을 때 대처법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기존처럼 등을 두드린 다음 가슴을 압박할 때는 한 손 손꿈치, 즉 손바닥 아래 불룩한 부분으로 밀어내는 방식이 새롭게 권고됐습니다. 여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자동 심장 충격기 AED 사용법도 변경됐습니다. 기존엔 패드 부착을 위해 속옷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뀐 지침에선 속옷을 무리하게 벗기지 않고 위치만 조정한 뒤 맨가슴에 패드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신체 노출에 대한 우려로 AED 사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성인 위주로 권고됐던 비외상성 심정지자에 대한 충격기 사용은 1세 이상 소아 대상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심장 정지자에게 그런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그런 일반인의 소생술에 대한 그런 효과가 늘어나면서 생존율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상황별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상세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과거 2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지난 2023년 산안법을 위반해 공개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18개 기업이 또다시 산안법 위반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장 376곳의 명단에 한 번 더 이름을 올린 겁니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유형을 7개로 분류했는데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 11곳이었습니다. 근로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업계 평균보다 높은 곳도 329곳이나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90%에 달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인력도 있고 안전을 좀 담보하기 위한 각종 기계나 기구나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업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안전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기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특히 HD 현대중공업의 사망 만인율은 업계 평균보다 130배 넘게 높았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와 한국철도공사의 소속기관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원청보다 하청의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도 2곳이나 됐습니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2곳과 발생 사실을 2번 이상 보고하지 않은 9곳도 공개됐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와 재해조사 보고서 도입을 통해 기업의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법 위반 기업의 명단은 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고향사랑기 부재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모금액은 1,515억 원, 모금 건수는 139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과 비교해 모금액은 132.9%, 모금 건수는 164.5%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부 금액을 살펴보면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이하 기부가 전체의 98.4%를 차지했습니다. 기부 시기는 연말정산을 앞둔 12월 모금액 비율이 50.9%를 차지하며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행안부는 소수의 거액 기부자보다는 소액 기부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모든 시도에서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비수도권 지방정부로 기부하는 증가 추세도 나타났습니다. 2023년 비수도권 모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89%인 579억 원, 2024년에는 89.2%인 784억 3천만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92.2%인 1,397억 원이 비수도권에 기부됐습니다. 수도권 대비 평균 모금액도 2023년 3.3배에서 2025년 4.7배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비감소 지역의 약 1.7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모금액 상위 지역은 전남과 경북, 광주 순이었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 대비 모금 건수 증가율도 발표됐습니다. 1,467% 증가한 광주와 796% 늘어난 대전, 534% 증가율을 기록한 제주에서 특히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6월 도입된 지정기부제 사업 현황도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총 226개 지정 기부 사업이 발굴되었으며 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등의 기부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재 9개인 민간 플랫폼 참여 기업을 15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법인기부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 년 만에 달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계획입니다. 오는 2월에서 4월 사이 아르테미스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인데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에 근접 비행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위성 K-라드큐브가 실립니다. K-라드큐브는 약 19kg의 초소형 위성으로 우주 방사선을 측정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발사 후 방사선 영역인 반 앨런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K-라드큐브가 우주 방사선 환경을 다양한 고도에서 측정할 계획입니다. K-라드큐브는 지구 고궤도에서 사출될 예정으로 지구 반 앨런대의 우주 방사선을 정밀 측정하고 이를 통해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과학 큐브 위성입니다. K-라드큐브는 아르테미스 2호 발사체의 강한 저주파 진동 환경을 견뎌내야 하고 극한 열 환경에 노출되는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임무 도전성을 갖습니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데이터는 발사 6개월 후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탐사 기술 확보를 토대로 달을 넘어 화성과 심우주까지 탐사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 없이 간편하게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 정수기. 최근 1인 가구 증가세에 맞춰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품질을 시험해봤더니 모두 정수 성능은 적합했지만 유효 정수량과 여과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험 대상은 브리타와 제로워터, 청온아이스, 필립스, 휴롬사의 3리터 미만 제품입니다. 정수 성능에서는 모든 제품이 KC 인증에 적합했습니다. KC 인증은 의무 정수 성능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휴롬은 시험 항목 3개 모두 만족했고 나머지 제품은 2개 항목에서 만족했습니다. 정수 성능이 유지되는 최소 처리 용량인 유효 정수량은 휴롬이 2개 항목에서 비교적 우수했습니다. 여과 속도는 브리타와 청온아이스, 필립스가 빨랐습니다. 대장균 제거 성능은 모든 제품이 보유하지 않아 소독을 거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제품의 KC 인증, 표시사항 및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고 수돗물을 정수하여 음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품 간 유지 비용은 최대 8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간 필터 교체에 드는 비용은 휴롬이 34,9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제로워터가 29만 7,90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휴대용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생수의 플라스틱 소비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눈에 해당하는 에이사 레이더의 공대지 공대 모드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평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8년 12월까지 3년간 한화시스템, 항공우주산업 등과 함께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가 공중뿐 아니라 지상과 해상의 표적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기능과 성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대공 모드는 2016년부터 10년간 개발과 시험 평가를 거쳐 성능을 입증했으며 올 하반기 KF-21에 탑재됩니다.